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처럼 구두수선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 오는 날은 썩 반갑지 않지요. 한평 남짓한 공간에 우산 들어오고 비 젖은 신발 들어오면 금방 아래쪽은 물이 고이고 신발 수선하는데도 힘들거든요. 아무리 박박 불광 내고 물광 내도 티도 별로 안 나고 바닥창을 갈아내려면 밖으로 나가 기계를 갈아야 하는데 비가 오면 그것도 힘들죠. 비 들이칠까봐 작은 쪽창까지 닫고 나면 본드 냄새에 어지럽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이 없습니다. 누가 비 오는 날 좋은 신발 신고 와서 닦아달라 하고 굳이 수선을 맡기겠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바닥이 떨어져 물이 새가지고 신경질 내는 손님이나 있죠. 그래도 가게를 닫을 수 없는 건 그래요. 돈 때문입니다. 돈이 돌고 돌아 돈이라지만 그 돌고 돈다는 게 왜 저한테만은 그렇게 순서가 안 오는지 17살 때부터 단 하루를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데 늘 돈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비가 와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폭풍우가 몰아쳐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내가 우리 구둑방 사장님이 집 사는 걸 다 보네. 아이 내가 왜 눈물이 나지? 고마워 최 사장. 여기 집에 들어간 돈 중에 그 뭐냐 현관 타일 정도는 우리 최 사장이 해준 거나 다름없지 뭐. 아이 내가 무슨 타일을 해줘? 내가 최 사장 구두 닦아준 게 대체 몇 년이야? 17년이야 17년. 그 구두 닦은 값 다 합치면 현관 타일 비용은 되지 않겠어? 아하, 아이 우리 구두 사장님이 시세를 모르네 시세를. 무슨 소리야? 현관 타일이라니. 내가 작은 방 도배 장판 샤시까지 해준 거지. 안 그래? 아이고 그래. 오늘 같은 날 내가 뭔들 오케이 안 하겠냐. 그래, 이 집 작은 방은 우리 최 사장이 해줬다. 자기 일처럼 좋아하며 복비도 반만 받은 부동산 최 사장의 말에 한박 웃음을 지었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를 보며 무슨 눈물샘이 고장난 사람처럼 쉴 새 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37년입니다. 제 명의의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말이죠. 정말 반 한 칸도 얻을 돈이 없어서 아내는 임신 막달까지 고시원에 있었고 저는 한 평짜리 구두방에 앉아 쪽잠을 잤죠. 그나마 친정이 있는 아내는 2, 3일에 한 번 눈치를 보면서도 친정에 가서 씻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그 집 왼수이자 죄인인 저는 처갓댁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갓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그 당시 제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 방 한 칸 얻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였고 하루에 2-3시간만 자면서 돈을 벌었죠. 오죽하면 아내가 딸을 낳는 날도 저는 술 취한 사장님이 집어던진 구두에 눈옆이 찢겨져서 병원에서 대충 소독을 하고 뛰어가야 했습니다. 뒤늦게 달려갔더니 아내는 등 돌리고 누워 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누가 보면 아주 수억 버는 줄 알겠어, 정말. 아유, 내 팔자야, 진짜. 미안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한다고 그게 돼? 내가 미쳤지. 하룻밤 불장난에 눈이 멀어서 애는 왜 낳겠다고 결심해서 내가 진짜. 여보, 그래도 애 낳자마자 할 소리는 아니지 그게. 내가 못 나서 욕먹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신이 방금 낳은 딸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 않아? 내가 못할 말 했어? 얘도 뭔가 기댈 구석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야 더 좋은 건 사실 아니야? 아, 진짜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내가 며칠 전부터 그렇게 크림빵 먹고 싶다고 했는데 세상에 늦게 온 주제에 크림빵 하나를 안 사와? 아니, 다 떨어졌다고. 핑계도 좋다. 크림빵 파는 빵집이 어디 하나밖에 없니? 그 손에 들린 거 그거 소보루빵이지? 크림빵보다 200원 싼 거. 나 안 먹어. 안 먹는다고. 너나 먹어. 그놈의 소보루. 아우 진짜 내 팔자. 뭐 사실 그때는 저도 잘한 게 없었죠. 아이 낳은 아내가 며칠째 먹고 싶어한 크림빵 대신 모아서 싸게 파는 소보루를 집어들고 간 건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한 입 먹고 느끼하다고 안 먹을 게 뻔한 데다가 소보루빵 3개보다 크림빵 1개가 비쌌거든요. 우유랑 먹으면 크림빵 같은 맛이 나기도 하니 망설이다가 그냥 소보루를 사간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구박을 하고 나서도 소보루랑 우유랑 해서 맛있게 먹었기에 그때도 솔직히 고민은 좀 했지만 먹겠거니 사갔는데 아내는 아마 그게 몹시 화가 났었나 봅니다. 죽는 날까지 소보루는 입에도 안 대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던 팔자야, 내 팔자야 하던 말을 더 자주 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팔자 타령이 입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곱게 자라서 대학 다니던 아가씨인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집 근처 시장 만두집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집 만두를 좋아해서 집에 가는 길에 늘 사가지고 들어갔고 저는 그 만두집 근처 구두방에서 구두수선을 배우면서 앞뒤 남는 시간은 시장 심부름을 하고 돈을 벌었거든요. 화려하고 눈에 띄는 거 좋아하는 아내와 그저 돈 버는데 목숨 건 제가 유일하게 마주치는 곳이 바로 그 만두집이었습니다. 만두집 할머니는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산다며 꼭 제가 가면 메뉴에도 없는 특제 만둣국을 해서 먹으라고 놓아주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그걸 자기도 먹게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저도 저 만둣국 주세요. 저한테도 좀 파세요. 아유, 저건 파는 거 아닌데. 내가 여기 구두집 총각의 아들 같아서 그냥 집밥처럼 해주는 거야. 그럼 저는 딸이나 며느리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도 만둣국 먹고 싶어요. 네?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고민도 별로 없어 보였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는 자연스럽게 다 할 것 같은 사람을 보는 게 말입니다. 아내의 당당한 애교에 만두집 할머니는 반쯤은 어이없고 반쯤은 귀여우셨는지 그날 아내에게 만둣국을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두집에서 메뉴에도 없는 만둣국을 각자 먹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한 테이블에서 먹게 되고 그렇게 연애인 듯 아닌 듯 만나다 하룻밤 같이 보냈는데 그때 딸이 생겼습니다. 저도 아내도 결혼은커녕 제대로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기에 둘 다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아마 그 즈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팔자 타령을 했던 것 말이죠. 당연히 처가댁에서는 인정 못한다 펄펄 뛰셨는데 의외로 아내가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물론 임신 막달에는 괜히 낳으려고 결심했다. 내가 너무 섣불렀다.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를 하루 종일 해댔지만 말이죠. 그렇게 딸이 태어나고 처음에는 젖도 물리면서 신경질을 내던 아내였지만 그래도 아이는 예뻐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꾸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인형처럼 잘 꾸며서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이가 엄마 닮아 예쁘다느니 아기 엄마처럼 안 보이게 젊고 어려 보인다느니 하는 말이 듣는 게 좋았던 거죠. 예전처럼 화려하게 사람들 시선 받으며 살 수 없는지라 그게 본인 마음을 볶을 때면 온 집안을 뒤집게 성질을 부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딸도 없었을 거고 제 박복한 인생의 가족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팔자 타령하는 소리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시작했죠. 사실 처음 몇 년은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익숙해지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5살 되던 해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세상을 뜬 다음부터는 그 팔자 타령 소리도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아내의 성격과 성향을 꼭 닮은 딸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눈에 띄고 싶어하는 아이였죠. 혼자 키우기 너무 버거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 살아생전 그렇게 저를 미워하셨던 장인 장모님도 손녀는 예뻐하셨고요. 어느 정도 아이가 큰 다음에는 거의 장인 장모님이 키워주셨죠. 저는 혹여 구두방 하는 아빠 부끄러울까봐 일부러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구두방을 다시 냈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길 건너에 있는 컨테이너 구두방이 아니라 건물 안에 제대로 된 공간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구두방과 건물 안쪽을 왔다 갔다 하며 거의 가게가 2개인 것처럼 장사를 했죠. 작지만 그것도 가게고 2개나 되다 보니 바빴습니다. 주말에 반나절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외갓집에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이 좋았던 아이는 저랑 있는 시간을 자꾸 피하더라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서운했지만 그 모든 게 다 집이 제대로 마련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돈이 벌리는 속도는 느린데 집값은 빛의 속도로 오르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이 생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집은 돈 벌겠다는 똥고집 뿐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커서 어느새 어른이 되더군요. 원래 제 꿈은 아이가 중학생, 늦어도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서 아이와 정붙이며 살다가 시집 보내는 거였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하면서 제 집에 놀러오면 방 한 켠 내어주고 자고 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 말입니다. 그런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꿈인 건가요?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해서 취업할 때까지 저는 무주택자였습니다. 취업을 한 아이는 저랑 완전 남남처럼 살면서 그래도 1년에 3번 설날과 추석, 제 생일 때는 연락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한테 원망만 쏟아냈지만 그래도 밥도 같이 먹어주고 옷도 챙겨주던 아내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뭐 딱히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쩐지 아내랑 있는 것도 같고 실제로 팔자 타령이 좀 하고 싶기도 했고요. 어차피 혼자 외로웠던 인생이니 할 수 없다. 팔자다 치고 일해서 돈이나 벌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즈음이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혹시 아침 시간 2-3시간 정도 드리면 구두 몇 개나 닦을 수 있어요?
두세 시간이요? 구두 한 켤레당 평균 5분 정도 잡으면 한 30개 언저리 닿지 않을까요? 아이, 그러면 혹시 저희 회사랑 계약하고 일 안 해보실래요? 제가 요 앞 건물 6층 쓰고 있는 회사 사장인데 직원 복지로 뭘 좀 해줄까 하다가 아침에 신고 온 구두를 싹 닦아서 점심시간 전에 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요. 아, 왜 좋은 신발은 좋은 데로 데려간다잖아요. 대부분 오후에는 외근들 많이 나가니까 9시쯤 싹 걷어가셨다가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아이, 저야 감사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오셔서 구두도 닦고 수선도 맡기던 중년 손님이 주신 제안을 시작으로 근처 회사에서 비슷한 제안이 몇 개 오기 시작했습니다. 월수, 화목, 금요일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오전에 받아오는 구두만으로도 그동안 벌었던 것만큼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오후에는 하던 대로 손님을 받고 제가 구두를 닦아줬던 회사 손님들이 자기 구두며 가족들 신발을 가져와 수선도 맡기면서 세상에 생애 처음으로 통장에 10,000원, 20,000원이 빠져나가지 않고 남는 게 아닙니까? 매달 어김없이 0으로 변하던 통장에 0이 아닌 다른 숫자들이 남기 시작하면서 돈 버는 게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변하더군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모아 제 나이 54세에 첫 집을 계약한 겁니다. 그것도 남이 살던 집이 아니라 새 집, 제가 첫 주인인 집으로 말이죠. 이사하는 날도 계약하는 날처럼 비가 주룩주룩 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사하는 날 비 오면 잘 산다며 돈이 물처럼 들어올 거라며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뭐 옮길 짐이 많으면 비가 거추장스러웠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라 큰 상관은 없었죠. 근처 용달 사장님께 옮겨달라고 한 짐이 들어오기 전에 그 집에 처음 들어가는데 글쎄 현관에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왜 안 들어가? 당신 집이야, 당신 거. 알아. 근데 실감이 안 나네. 에이, 자, 여기 살펴봐야 할 서류 같은 거 신발장 안에 넣어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챙기고. 일단 나 나갈 테니까 혼자 좀 둘러봐. 그리고 이따 짐 다 들어오면 나와서 술 한잔 하자고. 전화해. 어? 그래, 고마워. 내가 전화할게. 고맙게도 부동산 최 사장은 저를 혼자 두고 나가줬습니다. 주책 많게도 그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아마 이삿짐 날라주는 용달센터 김 사장이 박스 들고 불쑥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이고 울었을 겁니다.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짐이 박스 5개가 끝인 이사는 내가 용달 인생 40년 만에 처음 본다, 진짜. 형님도 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 안 부르고 형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일 줄 몰랐지. 어쩐지 용달도 필요 없고 봉고 하나 있으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 왜 저러나 했다. 그런데 어떻게 가구가 하나도 없어. 어째 제일 큰 가구가 밥상이요. 뭐 집에서 해먹지를 않으니 브루스타랑 코펠만 있으면 된 거죠. 물 같은 거 대충 밖에 내놓으면 여름 빼고는 시원하게 먹고. 저희 편의점 이사장님이 냉장고 한 켠 빌려주셔서 거기에 소주랑 맥주는 넣어두고 먹어요. 아이고, 웃음 나오네. 그나저나 아빠 이사하는데 딸은 오늘도 안 와? 아이고, 말도 안 했어요. 바쁘네 괜히 신경이나 쓰지. 에휴, 내가 모르냐? 딸 있고 사유 있음 뭐해? 천의 고아처럼 외로운데. 에휴, 이래저래 맘 오락가락 할 텐데. 거 부동산 최가가 이따 나오라고 했지? 나도 갈 테니까 박스 다 올라오면 괜히 혼자 푼다고 애쓰지 말고 일단 나와서 밥 먹고 그러고 천천히 해. 예, 형님, 감사합니다. 전화 드릴게요. 친형처럼 챙겨주는 김 사장이 어쩐지 짠한 눈으로 절 보던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왜 누구야? 표정이 왜 그래? 딸인데요. 아이고, 그래도 새끼는 새끼네. 뭔가 지도 마음이 쓰이는 게 있으니까 평생 전화 한 번 없던 게 전화를 한 거지. 텔레파시요, 텔레파시. 어서 받아봐. 나 짐 가지고 올게. 생일도 아니고 명절도 아닌데 딸한테 문자가 아닌 전화가 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김 사장님 말씀대로 텔레파시라도 통한 건가 싶어 기쁘게 전화를 받았죠. 그래. 어쩐 일이야? 아빠, 가게에 안 계시던데 어디예요? 가게를 갔어? 아니, 문도 안 잠그고 가게를 비워요? 길가에 있어서 아무나 막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제야 딸이 제 본 가게는 건물 안에 있고 밖에 가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단한 수선을 하는 곳이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긴 뭐 말할 시간이나 기회가 있었어야 말이죠. 그래도 길에 있는 그 작은 컨테이너를 보면서 아빠 가게라고 문 제대로 안 잠근 걸 걱정해주는 게 고맙더군요. 아빠 오늘 이사했어. 이사요? 어디로? 무슨 돈으로?
아빠 돈 열심히 모아서 집 샀어. 오늘 이사 들어오는 날이야. 아빠, 나한테 그런 걸 왜 얘기를 안 했어? 처음이었습니다. 딸이 뭔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내게 아빠라고 다정히 불러준 게 말입니다. 와, 평생 멀리만 있는 줄 알았던 행복이 슬금슬금 다가와 손 내미는 것 같았죠. 아니, 집 좀 정리하고 고서방이랑 같이 한번 오라고 하려고 했지. 사위랑 딸이랑 같이? 뭘 같이 가. 이삿날인데 딸이 얼굴도 안 비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할 거야. 진짜. 주소 불러봐요. 내가 지금 갈게. 딸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서 있는데 가슴이 콩닥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쑥스럽지만 여자친구가 놀러 오겠다고 한 것 같고 그냥 괜히 이 집이 더 좋아지고 그러더군요. 마침 박스를 들고 올라온 김 사장이 슬그머니 제 얼굴을 살피더니 씩 웃었습니다. 아이, 얼굴 갑자기 확 좋아졌다. 형님 말이 맞나 봐요. 텔레파시. 그 녀석이 글쎄 말 안 하고 이사했다면서 펄펄 뛰더니 지금 오겠다네요. 아이고, 이 집이 복집인가 보다. 아주 오자마자 일이 다 슬슬 풀리네. 내가 저기 부동산 가서 말할게. 오늘 저녁 우리랑 안 먹을 수 있다고. 에이, 무슨 밥까지 먹고 가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전 내심 딸이 밥도 같이 먹고 이부자리 없지만 하룻밤 자고 갔으면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올 때까지 얼마나 설레던지 박스 하나 풀지 못하고 현관에서 서성였죠. 아빠! 거의 3년 만에 만난 딸은 깜짝 놀랄 만큼 자기 엄마랑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얼굴 반만한 큰 귀걸이에 짙은 립스틱, 목이며 손가락에 그득한 장신구를 보니 누가 봐도 우리 죽은 마누라 딸이더군요. 아이, 왔어! 아니, 아직 짐 다 안 들어왔어요? 딸랑 박스 5개 들어온 거야? 보통 가구부터 들어오지 않나? 아니, 이게 다야. 이게 다라니? 냉장고는? 식탁은? 침대는? 없어. 세상에, 말이 돼요? 진짜, 아빠 이러고 살았어? 안 되겠다. 나랑 같이 좀 나가요. 제 볼품없는 이삿짐을 보던 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바로 절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전자 매장으로 가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제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물건 고르는 것도 지 엄마랑 똑같은지 쓱 보고 이거요, 한번 훑어보고 저거요. 옆에서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딸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에 공기청정기, 안마 의자까지 턱턱 카드를 긁었습니다. 야, 아빠 이런 거 없어도 돼. 너 그러고 이렇게 돈 써도 괜찮아? 고서방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 괜찮아. 다 고서방이 사는 거예요. 아니, 집만 사면 뭐해? 집은 채워넣는 재미지. 전자제품을 싹 사서 배달시킨 딸은 바로 저를 데리고 근처 가구점에 갔습니다. 평소 반찬도 한 번씩 나눠주고 가끔 집에서 가족들이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와서 같이 먹으라고 초대도 해주곤 하는 누나가 하는 가구점이었습니다. 지금 가게 자리를 얻기 전에는 따로 가게 얻어 월세 내면서 돈 버리지 말고 자기 가게 한쪽에 구두수선 자리를 해줄 테니 거기서 수선하라고 해줬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사실 가구점에 깃들어서 월세도 안 내고 매끼 밥도 얻어먹으면서 지금 가게를 얻을 기초 자금을 모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머, 우리 구두 동생 어쩐 일이야? 누님, 여기 우리 딸. 제가 가끔 속을 털어놓는 누님이었기에 그 누님은 딸이 평소에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딸을 보는 눈이 곱지 않았죠. 딱 봐도 잔소리 한 바가지는 쏟아내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생일도 명절도 아닌데 어쩐 일이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가구점에 가구 보러 왔죠. 저희 아빠 이사하셔서 가구 좀 하려고요. 따님이 사드리게? 저건 얼마예요? 저건 너무 젊은 디자인이라 아빠가 쓰시기엔 저 옆에 나무로 장식 짜서 붙인 저게 더. 아니요, 저 하얀 거요. 침대랑 세트로 된 거. 로코코풍인가? 저거 완제품 수입이라 가격이 좀 나가요. 네네, 저거 침대 퀸 사이즈랑 옆에 탁자 그리고 화장대까지 세트로 배송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 싱글 침대 하나랑요. 식탁은 저걸로 주시고. 4인용 맞죠? 소파는 저거. 소파 테이블은 저 옆에 저거 괜찮네요. 화장대 의자랑 싱글 침대 옆에 둘 협탁 하나는 알아서 서비스로 챙겨주세요. 딸은 순식간에 가구 쇼핑까지 마쳤습니다. 당일 배송은 어려울 것 같고 언제쯤 돼요? 남양주 창고에서 오면 되니까 오늘 가능해요. 이따 저녁 때라도 올려다 드려요. 좋네요. 많이 샀으니까 배송비는 쏘세요 그냥. 도착하기 전에 전화 주시고요. 아빠 가자. 이불 싸야지.
눈 깜짝할 사이에 집에 들어찰 가구를 싹 구입한 딸은 저를 이불 가게로 데리고 가서 이불까지 전부 마련해주고는 바로 부엌 살림 1습을 구매하더군요. 세상에나 제가 집을 사는 데는 37년이 걸렸는데 딸이 그 집을 채워 넣는 데는 불과 3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너 진짜 괜찮아? 아니다. 내가 고서방에게 전화라도. 아우, 됐어. 이제 고서방 아니야. 나 이혼했어. 뭐?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지만 롤러코스터라는 놀이기구가 있다죠.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람 혼을 쏙 빼놓는다는데 딱 그걸 탄 기분이었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오후 3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3년, 아니 30년쯤 지난 것 같았습니다. 이혼? 언제? 왜? 딸이 툭 던진 말이 바위덩이처럼 심장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찢어진 심장에서 피가 솟아 머리로 기어 올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그간 연락이 없었어도 잘 살겠거니 사랑받으며 행복해서 아빠 생각할 틈이 없겠거니 했는데 뜬금없이 이혼이라니 정신이 순간 멍해졌습니다. 딸은 대답 없이 집을 향해 걸었고 저는 한 걸음 뒤에서 터덜터덜 따라갔죠. 집 앞까지 온 딸이 우산을 털썩 떨구더니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끼 바람 폈어. 그 여자한테 가겠대. 그래놓고 나보고 나가래. 나 억울해 아빠. 갈 데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 하염없이 비를 맞으며 펑펑 울어대는 딸을 보면서 온몸의 기운이 물처럼 빠져나가 비와 함께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우산을 떨구고 털썩 주저앉았죠. 딸은 어깨를 달달 떨며 통곡을 하고 있었고 저는 뭐가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그 어깨에 손을 얹고 두들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갈 데가 왜 없어? 기댈 곳이 왜 없고? 여기 있잖아. 아빠 집이 네 집이지. 괜찮아. 요즘 세상에 이혼 흠도 아니야. 여기서 아빠랑 살아. 그렇게 딸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저기 고서방 전화번호 좀 줘봐. 내가 그래도 전화라도. 어차피 끝난 사이 아빠가 전화해서 뭐하게. 이제 남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아, 그리고 아빠, 방 2개 중에 큰 거 내가 써도 되죠? 아까 산 큰 침대랑 화장대가 작은 방에는 안 들어갈 것 같네. 그래, 너 써. 아빠는 괜찮아. 작은 방도 아빠한테는 충분해. 그 작은 침대랑 협탁이랑 들어가면 딱 될 거예요. 큰 방에 붙박이장 있어서 내 옷 넣기도 좋고. 그럼 가구 들어오고 내일 내가 짐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네. 너 그럼 지금은 어디 있는 건데? 친구 집에서 신세 지고 있었지. 걔 남편 보기도 민망하고 애들 방에 끼워서 자는 것도 미안하고 했는데 잘 됐지 뭐. 고마워요 아빠. 그럼 일단 여기서 자고 내일 가서 짐 가져와. 뭐하러 그 집 애들 또 가? 그래도 몇 달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어떻게 그래요. 가서 자고 내일 이사 들어올게요. 가구 잘 받아놔요. 내일 올게요. 하다못해 밥이라도 먹고 가려나 했건만 딸은 엉덩이에 불이라도 붙은 듯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비 냄새가 축축한 새집,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저는 한참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이 시킨 가구와 가전이 속속 들어왔지만 전혀 마음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다 고서방이 사는 거라고 하더니 이혼한 마누라 아빠한테 이런 걸 사줄 리는 없고. 아니다. 지가 바람펴서 이혼한 거니까 위자료 같은 거 그런 거 비슷한 걸로 해준 건가? 딸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화려한 가전과 가구는 제 좁은 집에 전혀 어울리지 않더군요. 그렇게 넓어 보였던 집이 순식간에 반토막도 안 되게 보이면서 제 마음도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구 배달도 끝나고 가전 설치도 다 끝나자 해가 지더군요. 분명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심란함에 헛배만 불러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멍하게 앉아있는데 벨이 울리더라고요. 혹시 딸이 왔나 싶어 불이 났게 문을 열었더니 밖에 가구 전문이 부동산 사장, 용달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사한 날 왜 혼자서 청승을 떨어? 딸 밥 안 먹고 갔어? 아주 딸이 큰 돈 썼다고 시장 바닥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참 이상하죠. 평소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털어놓는 사이인데 이상하게 딸이 바람핀 사위 때문에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게 됐다는 얘기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내 얘기가 아니라 자식 얘기여서 그랬나 봅니다. 그럼 큰 돈 썼지. 사위가 해외 출장을 길게 가는 바람에 못 와봐서 미안하다고 다 사주라고 그랬대. 그리고 사위가 집 비우는 동안 지가 와서 같이 살면서 나 밥도 해주고 살림도 해주고 그런다고 했어. 오늘은 그 출장 짐 챙겨준다고 갖고. 어머,
우리 구두 동생 말년에 팔자가 쫙 폈다. 만날 첫날 내 팔자야 하고 부르더니 팔자가 드디어 제자리 찾아왔어. 자자, 다들 저녁 전이쇼. 갑시다. 아유, 오늘 내가 삼겹살에 소주 쏩니다. 아이고, 이 짠돌이가 웬일이야?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저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르르 데리고 나가 처음으로 한 끼 식사에 1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얻어먹고 신세진 것이 그보다 10배, 20배는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명치에 어딘가가 꼭 막혀서 도저히 뭐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결국 애꿎은 술만 들이다 먹고 부동산 최 사장 등에 업혀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 아파 물을 찾으며 일어난 시간은 오후 2시, 처음으로 구두방을 열지 못했습니다. 전화에는 거래처 사람들의 문자가 그득하더군요. 일일이 전화해서 사과를 하고 수습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뭔가 달그락 탕탕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까?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딸이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뭔 술을 그렇게 드시고 평생 일밖에 모르는 양반이 일을 다 못 나가요? 여기 북엇국 있어요. 드시고 속 풀어요. 그리고 나 일하는 거 있어서 오후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알았죠? 일? 아이, 네가 무슨 일을 해? 아는 언니 옷장사 도와줘요. 나도 생활비는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새벽 시장, 야시장 일이라 오후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집에서도 거의 마주칠 일 없을 테니 불편하지도 않으실 거야. 내가 네가 왜 불편하냐? 몸 상하지 않게 해, 어? 딸은 북엇국 한 그릇과 밑반찬 몇 개, 그리고 하얀 쌀밥을 식탁에 놓아주고 불이 나게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라도 하며 밥 한 끼 하고 싶었지만 자기도 이혼 후에 홀로서기 하면 바쁘겠거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처음으로 딸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지만 일주일에 딸 얼굴 보는 시간은 10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가고 나면 그제야 딸이 들어오고 일이 바쁜지 며칠씩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요. 몇 번 집에는 들어오라 했는데 도매시장에 물건 많이 들어오면 쪽잠 자면서 일해야 한다나요. 그나마 그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에 몰두하는 건 나 닮은 구석도 있는 것 같아. 아이, 그래도 어떻게 지 아빠랑 살면서 밥 한 끼를 안 먹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이, 지금 들어와 산지 벌써 4달째지? 일하는 시간이 완전 반대라 그렇지 뭐. 그래도 좋더라. 냉장고에 뭐도 좀 들어가 있고 집에 사람 온기도 남아있고. 아이고, 정말. 아이, 차라리 개를 키워, 개를. 집에 오면 꼬리치며 반기기라도 하지. 아이, 생활비는 내. 생활비? 아이, 구두사장 카드 쓰고 다닌다며. 이번 달에도 또 한도까지 썼어. 한도 낮췄어, 그래서. 아이, 지도 잘 안 풀리고 힘드니까. 아이, 난 그래도 고마워. 아비노릇 지금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 다행이지 뭐. 근데 어떻게 출장을 오래 가고 그러냐? 아무 다른 일 있는 건 아니고. 사업 세팅이 뭐 쉬운가? 그것도 우리나라 아닌 데서. 나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큰일이지 뭐. 하긴 내 친구 아들도 저기 그 어디냐 더운 나라 두바이인가 아부다비인가 거기 가서 사업한다고 하더니 준비만 한 1년 2년 하긴 하더라. 제 살던 데도 아닌데 힘들지. 아이, 그래도 덕분에 평생 소원하던 딸이랑 살고 됐네 됐어. 그렇지 뭐. 속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애써 괜찮은 척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냥 같은 집을 공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딸 화장품 냄새도 나고 반찬도 냉장고에 들어있으니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새롭게 시작된 인생인 것 마냥 적응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오길래 스팸이다 싶어 안 받다가 너무 계속 와서 한마디 하고 끊어버리려고 받았죠. 누구신데 자꾸 전화를 하십니까? 이제야 받으시네. 필사사통 5번지 209호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전화 속 남자는 그때부터 제가 전혀 못 알아들을 말을 쏟아내더군요. 딸 이름을 대면서 제 딸이 지금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았는데 그게 금융권 대출이 아니라는 둥, 지금 채권자들이 몇 명 있다는 둥, 그래서 결론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집주인인 내가 대출을 받은 게 없고 동의를 안 했는데 뭔 소리야? 당신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거지? 그럼 따님이랑 얘기해보시고 이 번호로 상환일자 확정해서 전화하세요. 한숨을 푹 쉬며 남자가 전화를 끊고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인감이고 뭐고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잠깐만. 내 인감 어딨지? 갑자기 정수리에서부터 뭔가 쪼개지듯 갈라지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가게 문을 어떻게 닫았는지 기억 안 날 만큼 정신없이 가게를 닫고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마침 며칠 만에 들어온 딸이 씻고 나와 맥주를 딴 채 거실에 있더군요. 아빠,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느낌이 그래서일까요? 내가 내 집에 들어왔는데 딸 얼굴에서는 당황과 짜증이 확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이렇게 서로 제대로 얼굴 보는 게 대체 얼마 만인지 모르는데 이 집에 왜 왔냐는 식의 말이 단단히 빈정상하더라고요. 왜? 내가 못 올 때 왔냐? 누가 뭐래? 아니, 왜 대뜸 짜증이에요? 너 여기 와서 좀 앉아봐. 저는 마침 잘 되었다 싶어서 딸을 불러다 식탁에 앉혔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가 제가 그러니 딸도 뭔가 눈치를 보면서 앉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너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아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내가 오늘 전화를 받았어. 네가 이 집 담보로 금융권 아닌 데서 대출 받고 여튼 빚을 안 갚아서 이 집 넘어갈 거라고. 아유, 아빠도 참 그런 걸 믿어요? 보이스피싱이야 그거 다. 그거 걸려들면 계좌 알려주면서 여기로 돈 갚아라 그러고 돈 넣으면 끝. 그냥 당하는 거야. 아빠, 전화기 줘봐요. 그거 내가 전화 안 오게 스팸 차단 걸어줄 테니까. 그렇지. 잘못 걸린 전화지.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돼? 내가 어떻게 아빠 이름으로 된 집으로 뭘 할 수가 있겠어. 요즘 얼마나 그런 거 꼼꼼하게 보는데. 무시해요, 무시해. 아, 그리고 나 오늘 나가면 한 1, 2주 못 들어와. 그 옷하는 언니 사업이 크게 잘 돼서 내가 지방 매장 하나 여는 거 세팅 도와주기로 했어. 그럼 잘 된 거네. 밤낮 없이 일하더니 다행이다, 다행이야. 응,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지 말고 다시 가서 가게 열어요. 단골 많이 생겼다며. 자꾸 가게 닫고 그러면 단골 장사는 금방 망해. 딱 정색하고 아니라고 하는 딸의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장사를 좀 해봤다고 단골 장사는 꾸준함이 생명이라고 나가서 가게 열라는 말에 흐뭇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배운 게 없고 무식해서 이런 말에 화르륵 흥분해 괜시리 딸을 잡은 게 아닌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5만원짜리 2개를 꺼냈죠. 뭐라도 잘 먹고 다니면서 해, 어? 어머, 내가 살다가 아빠한테 용돈도 받아보네. 고마워, 아빠. 나 그럼 나갈 준비할게요. 딸은 먹던 맥주캔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고 씻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그대로 다시 가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평소보다 늦은 저녁 10시쯤에 집에 돌아왔죠. 이게 뭐야? 집에 들어온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이 이사 온 첫날처럼 텅 비어 있었거든요. 마치 그동안 딸이랑 살던 모든 시간이 일장 춘몽이었던 것처럼 가구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제 물건이라고는 낡은 잠바 하나 그리고 이사 올 때 들고 왔던 코펠이랑 브루스타뿐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그때부터 손이 덜덜 떨리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간신히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부동산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최 사장.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어. 내가 오늘 손님이 좀 많아서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왜 집에 짐을 다 뺐어? 이사가? 나한테 말도 없이? 짐이 나가?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집에 왔는데 짐이 없어. 살림이 다 없어. 무슨 소리야? 잠깐 기다려.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도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아 벽이 스스로 기대 앉았습니다. 누가 내 몸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내린 것 마냥 점점 모든 것이 아득해지더군요. 벨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것 같고 누가 날 부르는 것도 같고 그저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딘가 싶어 두리번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부동산 최 사장 그리고 용달 형님, 가구점 누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정신 차렸네. 정신 차렸어. 아이고, 이 모질이 상모질이야. 너 지금 이틀 만에 눈 떴어. 내가 조상 치르는 줄 알고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아이고, 박복한 놈. 세상 박복한 놈. 살다 그래. 지 딸년한테 사기를 당하냐? 아이고. 팔자는 대체 어떤 년이라 이놈한테만 이렇게 가혹하니. 누님 그만해. 지금 아무 정신도 없을 텐데 왜 누님까지 팔자를 찾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딸한테 사기를 당하다니, 어? 아버님, 접니다.
어? 고서방, 외국에 가 있다며? 자네가 여기 어떻게? 외국은 님이? 야, 이놈이 바람 피운 게 아니라 네 딸이 억대 도박하다 다 말아먹고 이혼한 거랜다. 네 사이놈이 집이며 뭐며 다 팔아서 갚고 지금도 연대보증인지 뭔지 그런 거 엮어서 갚고 있대. 차라리 다시 기절이라도 했음 싶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딸은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하고 저한테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랑 아름아름 고스톱 치며 놀다가 점점 그 판이 커졌고 결국에는 카지노인지 뭔지 그런 데 다니며 도박을 했다고 하네요. 외국까지 나가서 1년치 월급 다 쏟아붓고 온 적도 있고 그래도 사이놈이 그걸 아무데도 말 않고 대출을 받아 메꾸고 가지고 있던 거 팔아 메꾸면서 참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딸이 시부모 재산을 빼돌려 도박을 하다 걸린 거죠. 시댁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고 저 붙들고 따진다는 거 제 딸이 아빠랑 인연 끊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했다네요. 그래도 정부 치고 산 세월 때문에 속에 보살든 사위가 2천에 60짜리 월세를 구해줬던 모양입니다. 설마 도박에 빠져 이혼하고 쫓겨난 마당에 다시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근데 도박꾼은 손 자르면 발로 하고 발 자르면 입으로 한다죠. 제 딸도 그랬던 겁니다. 그 2천도 한 달 만에 날려먹고 쫓겨날 때쯤 저한테 온 겁니다. 그것도 며칠을 제 주변을 돌면서 상황을 본 것 같다네요. 그러다 제가 집을 샀다는 걸 알고 이사하는 날 맞춰 전화를 한 것 같다고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짜맞춰졌습니다. 저한테 펑펑 썼던 그 가구며 뭐며 샀던 돈은 고사방 돈이 맞았습니다. 이혼하면서 들고 나온 카드로 그날 신나게 긁고 바로 다음날 카드 정지가 되자 제 카드를 빌려서 쓰고 다녔던 거였어요. 카드 긁은 데가 가구점이며 가전제품 파는 곳이라 그냥 뒀던 거였어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살림 구비해서 제대로 살려나 보다 했던 거죠. 그럼 그 살림 자네가 다 가져간 건가? 아이고, 자네 딸이 중고상에 다 갖다 팔았더라. 산지 얼마 안 된 것들이라 가격도 꽤 쏠쏠하게 받았더라고. 그거 가전 같은 거 활보 아직도 안 끝났을 텐데. 괜찮아요. 그건 그냥 제 업보다 하며 되는 거고. 지금 아버님이 더 걱정이시죠. 집 넘어가신다면서요? 그거 진짜야? 아니라고 펄펄 뛰던데. 정말이었어? 너 누워있는 동안 경찰 다녀가고 그 빚 받는 사람들 다녀가고 난리였어. 그런데 집 계약서며 인감이며 대체 그런 걸 어디다 뒀길래 돈 빌리는 서류가 그렇게 완벽했던 거야? 계약서? 최 사장이 나 계약서 줬었나? 내가 이삿날 그랬잖아. 신발장에 중요 서류 둘 테니까 그거 꼭 챙기라고. 없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 자네 인감 도장, 계약서, 등기 서류 다 있었는데 안 챙겼어? 그제야 생각이 나더군요. 거기 중요 서류가 있으니 챙기라는 말도 그제야 기억이 나고 바로 용달 형님이 짐 가지고 올라오고 딸이 전화를 하는 바람에 까맣게 잊었던 겁니다. 그 다음 상황은 뻔하더라고요. 딸이 분명 그 서류들을 발견했을 거고 나쁜 마음을 먹었겠죠. 가족관계 증명서야 뗄 수 있을 테니 다른 서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거고요. 고서방, 네, 지금 자네가 받은 피해액이 그래서 얼마야?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얼마나 되는데? 지금까지 한 6억 언저리 됩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죽기 전까지 다는 못 갚아도 갚을 수 있는 데까지는 갚고 죽을게.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그런 말씀 마시고요. 참 이상하죠.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지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팔자에 없던 걸 누리려니 이렇게 내가 동티가 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어쩐지 얼마 전에 제 가게를 누가 권리금을 크게 주고 인수하고 싶다고 찾아왔었는데 그걸 딸이랑 논의하기가 싫더라고요. 사실 옮긴 가게 자리가 주변에 큰 빌딩이 여러 개 있는 사거리 한복판인데다가 한쪽 블록은 온갖 가게에 음식점이 들어선 나른 젊은이에게 핫한 곳이거든요. 일반적인 구두수선 가게처럼 작은 트레일러 놓고 한 게 아니라 정식 건물에 한 켠 얻었던 거라 테이크아웃 커피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거 넘기면 그래도 조그만 월세방 하나는 없고 고서방이 진 부담의 절반 정도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누님, 나 예전처럼 누님 가게 앞에 공간 한 평만 좀 내주셔. 나 거기서 구두 좀 닦게. 그런 걸 왜 물어보니? 너 내 눈치 보고 그러면 나 서운해, 어? 그러지 말고 내가 가게 한 켠 가벽 세워줄게. 거기서 해, 거기서. 조용히 전화를 꺼냈습니다. 혹시나 하고 연 전화에는 아무 연락도 안 와 있더군요. 가만히 주소록을 열었죠. 주소록에 있는 17명 중 가장 위에 있던 딸을 꾹 눌러 삭제했습니다. 오히려 미련이 사라지고 가진 게 다 없어지니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너무 내 것이었던 시간이 짧아서였을까요? 일상이 변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죠. 원래 하던 가게 자리는 다행히 부동산 최 사장이 열과 성을 다해 팔아준 덕에 생각했던 것보다 권리금도 많이 받고 6달치 월세도 이전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저한테 가게에 인수한 사람이 동갑인데 자기 딸 작은 액세서리 가게 내줄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팠지만 뭐 어쩌겠어요. 팔자인걸. 미련 없이 가게를 처분하고 아주 잠깐 내 집이었던 집은 고스란히 경매로 넘겼습니다. 3일에 한 번은 딸한테 채무를 졌다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왈왈거리긴 하는데 그것도 용달 형님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가고 있지요. 잘은 모르지만 법적으로 제가 더 이상 딸의 도박 빚이나 채무에 연관되지 않을 방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가족보다 나은, 어쩌면 제게는 진짜 가족일 주변 상인들 도움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중에 어딘지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뒷번호가 예전에 딸이 쓰던 것과 같아서 한눈에 딸의 전화란 걸 알 수 있었죠. 사실 그 며칠 전에 경찰이 와서 결국 딸이 지명수배가 당하게 되었으니 연락이 오면 알려달라고 했던 차라 마음을 볶던 중이었는데 딱 전화가 온 겁니다. 여보세요? 아빠, 왜 전화했어? 아빠, 미안해요. 그런데 나도 속은 거야. 고서방이 나한테 위자료 안 주려고 다 꾸민 일이라고. 아빠 나 못 믿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빠. 나 좀 도와줘, 응? 내가 믿고 기댈 때가 아빠밖에 더 있어? 자식이 뭔지 연락만 오면 당장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울며 전화라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가구점 누님이 그랬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악어가 뭔가 잡아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는데 그때 눈물샘이 자극돼서 눈물이 맺힌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악어가 뭔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다른 생명을 잡아먹는 게 미안해서 우는 거라고 착각한대요. 제 딸도 딱 그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딘데? 뭐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있잖아. 나 일단 좀 머물 곳이 필요해요. 사람들 모르게 그냥 쏙새 인연 다 끊고 쉴 곳만 있으면 돼. 그리고 돈 좀 있으면 좋지. 아빠, 나 한 1,000만 원만, 아니 500이라도 있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내가 이건 꼭 갚을게요. 아니, 아빠가 평생 노력해서 샀던 그 집 내가 꼭 다시 사줄게요. 그러니까 나 돈 조금만 해줘요. 알았어. 이 머물 곳 구하고 돈 마련해서 연락할 테니까 그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빠.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 처음 느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을 넘길 때도 가게를 넘길 때도 허탈은 아니었는데 사랑한다는 딸의 마지막 말은 더할 나위 없이 허탈하더군요. 반나절 정도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보자는 거였죠. 딸은 집은 구했냐, 돈은 구했냐, 꼬치꼬치 물어보는 문자만 보내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딸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몇 달 사이 10kg가 넘게 빠진 저와 달리 딸은 오히려 살이 투실하게 오른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빠, 돈은? 집 주소는 어떻게 돼요? 나한테 그거밖에 할 말이 없냐 넌? 나도 속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 갚겠다니까. 움직이지 마십시오. 사기, 도박 현상 수배로 지금 체포하겠습니다. 아빠! 내가 집이랑 돈 해준댔잖아. 월세 안 나가는 교도소에서 살아. 이 영치금은 넣어주마. 내가 저 놓친 내가 내 인생 망칠 줄 알았어. 두고 봐. 나 가만 안 있어. 아빠 노릇 한번 제대로 안 했으면서 날 이렇게 감옥으로 밀어넣어? 거기 안 서? 어딜 가? 여기서 말씀 많이 하시면 불리해집니다. 가서 제대로 진술하시고. 나 말고 저 노인네가 그랬어요. 난 당한 거라고.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니까. 아니, 자기 집담보 받은 대출 어디다 꽁쳐놓고 저러는 거라고. 나 말고 저 놓친 애 잡으라고. 딸은 역시나 끝까지 반성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영치금이라도 넣어줄 마음마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보기 창피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경찰도 당황했는지 저한테 다른 경찰이 오면 따로 와서 진술해줄 수 있겠냐 묻더군요. 그 와중에도 딸은 계속 저를 딸 팔아먹은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어찌나 악다구니를 해대는지 다른 경찰 하나가 차에 밀어넣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정도였죠. 이후로도 내내 딸은 저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저주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때마다 제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래,
내 팔자지 뭐. 참 신기했습니다. 한탐처럼 중얼거리던 그 말이 언젠가부터 저에게든 모든 상황을 그러려니 넘기게 하는 마법의 주문이 되었지 뭡니까? 딸이 난리를 쳐도 그래 내 팔자지 하고 중얼거리면 그냥 그게 또 넘어가지더이다. 진상 손님이 힘들게 해도 아이고 내 팔자에 한마디면 참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오지도 않을 팔자를 찾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